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으면 똑똑해지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 역사 크리에이터 두선생입니다. 오늘은 광복회와 함께 독립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의 뿌리구나 정도는 알고 계세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임시정부라는 게 유명해서 유명하다 정도로만 알고 계실 뿐, 막상 우리는 임시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도요, 임시정부 내용이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919년에 3.1운동 다음에 찔딱, 그리고 1920년대에 찔딱, 1930년대 한인애국단으로 찔딱, 1940년 건국준비활동으로 찔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한국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임시정부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임시정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4개의 연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914년, 1919년, 1932년, 그리고 1940년. 임시정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도라고 할 수도 있죠. 우선 첫 번째 연도죠. 1914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사에 솔직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질문이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수립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작은 1919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이 멸망하고요,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 민족한테 정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사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임시정부, 망명정부가 1914년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세워지는데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탄당하는 게 1910년이잖아요. 그 무렵부터 이미 우리 조상들은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의 터전을 막 세웁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러시아의 연해주였습니다. 이 연해주는요, 그 이전부터 이미 의병들이 활동하던 주요 활동 무대였어요. 우리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의거할 당시에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대한의건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라고 밝힙니다. 이때 등장하는 이 대한의군이 바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의병 조직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이후에는요, 이상설, 이동희 선생 같은 러시아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들은요,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를 조직했고, 그리고 연해주 이민 50주년을 맞아서 아예 우리가 정부를 수립해보자 라고 해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독립군 3만 명, 무려 3만 명을 훈련시켰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한광복군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1919년에 대한국민의회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돼서 우리의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대한민국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는 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광복군 정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뿌리가 연해주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중국 상하이에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동제사라는 조직이 그 시작인데요. 동제사라는 조직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상하이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반도랑 육지로 연결이 된 만주, 연해주, 간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예 일본이랑 직접 무장투쟁을 하는 주요 무장투쟁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요, 외교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주로 하는 외교 활동의 무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상하이가요, 외국, 특히 이제 그 강대국들의 외교기관, 그러니까 공사관, 대사관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조계지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이에서 강대국들의 외교관 또는 강대국들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의 독립의지, 독립열망을 알리는 무대였죠. 그리고 이 상하이 독립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게 동제사입니다.
이 동제사는요 비밀결사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신민회가 비밀결사다 정도는 알고 계신데 동제사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밀결사 조직이라서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그 독립운동가들, 네임드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이 동제사의 회원이었어요. 신규식 선생이라든지 박은식, 신채호 선생, 조소왕, 여운형, 김규식 등등등등.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분들 이름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은요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국제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당을 만듭니다. 신한혁명당, 신한청년당 등의 조직을 만들어서요 국내외 독립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요. 우리 대한광복군 정부가 1914년에 설립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우리의 조상들은 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동제사 회원들은요 1917년에 대동단결선언이란 걸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대동단결선언이에요. 융희 황제가, 그러니까 순종 황제가 국권을 포기한 1910년 8월 29일은 곧 우리 동지가 삼복, 국권을 계승한 날이니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권은 한순간도 빼앗기거나 쉰 적이 없다. 우리 동지들이 대한국을 완전히 상속한 사람들이다. 저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바로 우리의 민권이 발생한 때이다. 1910년 8월 29일 순종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바로 그 순간 그 주권은 우리 국민과 동지들이 돌려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황제가 나라를 일본에 포기하고 국권을 포기하면서 나라가 아예 없어지고 역사가 끊긴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요 대동단결 선언의 첫 번째 강령에는요 해외 각지에 현존하는 크고 작은 단체를 모아서 통일하여서 유일무이한 최고기관을 조직할 것이다 라는 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단체들을 모은 유일무이한 최고기관,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면 대동단결 선언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선 왕실에서 대한제국의 황실로 이어지는 우리 한민족 국가의 정통성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시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성이 확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임시정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도 아니죠. 어쩌면은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도가 언제냐? 1919년입니다. 이 해가 언제냐? 3.1운동이 일어난 해이기도 하고요. 임시정부가 세워진 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주, 연해주, 상하이, 하와이, 미국, 멕시코 등등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요. 마음 한켠에는 아주 작은 걱정, 우려가 있었습니다. 독립을 하려는 이 열망, 독립을 하려는 의지가 우리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같은 마음인 걸까? 아니 혹시 일본의 식민지로 계속 남아있는 걸 원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독립선언으로 시작한 3.1운동에는요. 100만 명, 그리고 최대한으로 잡으면 200만 명이 참여한 민족적인, 이런 말을 씁니다. 거족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의 인구가 한 2천만 됩니다. 그 2천만의 10분의 1이 이 3.1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우리만 독립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네.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그냥 정말로 자신들의 능력을 아주 최대한 결집해서 그냥 열심히 독립운동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렇게 3.1운동 이후에요.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자 해서 여러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해요. 그렇게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한성정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나눠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독립국가 건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통된 목표잖아 라고 해서 통합을 열심히 논의를 해요. 근데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논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연해주에 있는 정부는 무장투쟁을 강조해야 되니까 이 통합된 정부가 연해주에 있어야 돼. 아니야. 이거 외교 활동을 더 중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상하이에 통합정부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작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9년 상하이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하는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에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무총리 이 인사가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의 포용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승만, 민족주의자 외교 활동을 강조한 인물이죠. 그 인물이 대통령을 맡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자이자 무장투쟁을 강조한 이동희 선생이 국무총리로 가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독립운동 노선 그리고 다양한 사상을 하나의 단체로 아주 용광로처럼 모아놓은 우리 민족의 대표단체가 어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던 겁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우리 역사 최초로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해서 민주공화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의정원, 행정, 국무원, 사법기관, 법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임시정부는 뭐 자금도 확보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항일 세력들과 연대를 하려고요. 비밀 행정조직인 연통제 그리고 비밀 통신망인 교통국을 조직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김규식 선생을 외무총장 전권 대사로 임명해서 파리 강화회의, 그러니까 1차 대전의 마무리를 수습을 위한 그 파리 강화회의에 직접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워싱턴 회의를 비롯해서 수많은 국제회의의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우리 독립에 대한 열망이 이 정도입니다. 라는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만주랑 연해주의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20년 서간도 지역에서는요, 광복군 사령부를 설치해서 무장투쟁을 지원하기도 했고, 그리고 만주의 독립군 단체들을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로 재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192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를 설치합니다. 삼부 설립운동이라고 해서 참의부가 나온 거 있죠? 이게 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걸 설치해서 다시 독립군을 재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에 빛나던 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1920년대 초에 국내와의 연락 그리고 뭐 자금 확보를 담당하던 연통제랑 교통국이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사실상 와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외교 활동도 생각보다 강대국들이 잘 도와주지 않아서 뭐 사실상 강대국들이 외면한 거죠.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장 투쟁해야 된다, 아니다, 외교 활동 더 해야 된다, 아니면 국내에서 실력 양성해야 된다 등등등등.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놓고 내부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 독립운동의 총봉산으로서의 임시정부의 지도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독립운동을 정말 힘을 모아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결국엔 1923년에 독립운동가들이 한데 모여서요,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열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임시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임시정부를 그냥 아예 해산할 거냐를 논의했는데 이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는 않고 결국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요, 내각제, 뭐 집단지도체제, 뭐 국무령, 국무위원 체제 등등으로 막 헌법을 여러 번 고쳤는데 결국엔 1920년대 중후반부터 임시정부가 침체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침체기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키면서 임시정부의 상징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죠. 이 백범 김구 선생은요, 임시정부에서요, 경무국장으로 활동을 시작을 해요. 경무국장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경찰청장이거든요. 경찰청장이 왜 필요한가? 임시정부인데. 밀정 있죠, 밀정. 그러니까 일제의 앞잡이들, 그 밀정을 처단하는 역할을 총괄했던 게 누구냐?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그렇게 경무국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김구 선생은요, 1926년 국무령이라는 자리에 취임을 하면서 임시정부의 수반 자리에 처음 오르게 되죠. 그리고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1931년 항일 의열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설립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죠. 임시정부의 역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 연도가 바로 1932년입니다. 1932년은요,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던 해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산하의 한인애국단은요, 의열단체였어요.
이 의열단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의로운 아주 열정적인 단체냐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다든지 아니면 일제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아니면 친일파를 처단하는 그런 투쟁 방식을 우리가 의열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의열활동 단체인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도쿄에서요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때 실패를 해요. 하지만 한인애국단 소속의 윤봉길 의사가 같은 해 4월 중국 상하이 황코공원에서 일본군 주요 인사들이 모여있는 행사장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윤봉길 의사는요, 도시락 폭탄을 투척하지 않고요, 물통 모양의 물병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그때 일왕한테 폭탄 투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폭탄으로 의심되는 것들을 아예 갖고 오질 못합니다. 그때 행사장에 뭐만 들고 올 수 있었느냐? 물병이랑 도시락만 들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갖고 온 게 도시락 폭탄이랑 물병 폭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의거를 할 때 던졌던 건 뭐냐? 물병 모양의 폭탄을 던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락 폭탄을 몸에 쥐고 있다가 이것도 던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체포가 되고 막 흐지부지 되면서 도시락 폭탄이 우리 기억 속에 남겨 있는데 막상 던진 건 물병 폭탄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임시정부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이 당시에 중국인들이 한국인들,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참 그때 일본이 이제 중국도 막 침략하고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봤을 때 이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한반도, 조선에 있는 조선인들은 저거 일제 부역하는 뭔가 앞잡이 노릇하는 거 아니야? 라고 봤던 겁니다. 하지만 윤봉길 의사의 홍콩 의거 이후에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눈빛이 확 달라져요. 한국인들 우리 동지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라든지 그리고 국민당 정부를 이끌고 있던 장제스가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우리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에 빠졌던 임시정부의 이 의열 활동이 그리고 위기에 빠졌던 우리 독립운동의 열기가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1932년이 임시정부에 정말 큰 기회를 가져다 준 해이기도 한데요. 임시정부의 가장 큰 위기가 온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많은 일본의 장군들이 막 죽고 막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때부터 일본이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제대로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이 일제의 표적이 됐는데 일본 외무성, 조선 총독부, 상하이 주둔 일본군 사령부에서요. 이 김구 선생한테 각각 20만 원씩, 그러니까 3개의 조직에서 60만 원의 현상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60만 원입니다. 요거를 지금의 물가로 환산하면 얼마냐? 약 200억에 달하는 현상금을 독립운동가 한 사람 잡으려고 200억의 현상금을 내건 겁니다. 그렇게 마침내 1940년이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전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이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합니다. 이때 임시정부에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민족주의 정당들, 단체들이 한데 모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끌고 있던 한국국민당 그리고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지청천 장군이 이끌던 조선혁명당이 합당을 합니다. 이 세 단체가 합당을 해서 한국독립당을 결성을 하고 임시정부를 이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제대로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이 한국광복군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청천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죠. 그리고 1942년에는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를 흡수하고 연합군과 함께 일본과의 전쟁에 서약해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요. 대일 선전포고문, 야 일본, 내가 너희랑 싸울 거야 라고 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영국군 요청으로는요. 아예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CIA 있죠. 이 CIA에 우리가 전신으로 알려져 있는 OSS 전략정보국의 지원을 받아서 광복군이 직접 한반도로 진군하겠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40년 이후의 임시정부는요. 이제 일본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걸 예상하고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만듭니다. 이 건국강령의 주요 내용이요. 보통선거, 민주공화정 수립, 의무교육제, 그리고 토지개혁, 남녀평등.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914년 우리 역사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열기를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1932년 한인애국단 소속의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다. 그리고 1940년 충칭에 정착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준비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독립정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통성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1917년 독립운동가들이 발표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동단결 선언의 일부를 읽으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황제가 국권을 포기한 1910년 8월 29일은 곧 우리 국민이 국권을 계승한 날이니 그 사이 대한민국의 국권은 한순간도 빼앗기거나 쉰 적이 없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상속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크리에이터 두선생이었습니다.